우리가 공매하면 떠오르는 거는 두 가지가 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특히 권리 분석을 좀 제대로 못해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어렵다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도. 공매는 인도 명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명도가 어렵지 않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공매는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두 포인트를 다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제가 공매 투자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딱 보면 잘 눈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매를 잘 하시려고 하면 이런 물건을 팔려고 나온 공매, 공고문을 잘 기억하고 익숙하게 봐야 됩니다. 이 물건을 보니까 주소가 서울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이네요. 아, 유명하죠. 오래돼서 재건축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억 8,300만 원, 10% 정도 떨어진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41.3제곱 정도 되니까 약 방 2개, 방 3개 정도 아파트가 지금 공매로 진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아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공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렵다. 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그 편견을 깨줄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이 재산 종류에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보니까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국 하니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예, 나라 국자를 써서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고 나오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활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거주를 안 하시면 그런 부동산을 팔게 돼요. 그런 게 공무원 사택으로 해서 국유재산으로 나오고, 또 어떤 곳은 나라에서 좀 세금이 부족해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세수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유재산으로 나옵니다. 아마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이 안 거쳤다 하더라고요. 뭐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세금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이 이제는 공매로 올해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우리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나라가 뭐 세금을 밀리겠습니까? 뭐 일반 은행에다 빚을 지겠습니까? 이런 권리 분석상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사택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일단 이 물건을 팔려고 나올 당시에는 거의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명도까지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단타로도 수천만 원, 약 3천에서 5천만 원을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또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국유재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공매 편견을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죠. 여기 보니까 입찰 정보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2024년 6월 17일인데요. 오늘부터 입찰을 할 수 있네요. 얼마에 입찰할 수 있냐? 3억 8,300만 원에 입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한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4천만 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영상이 오픈됐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단타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노원역이 있고요. 신상중학교, 상수초등학교에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상계주공 아파트라는 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403동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의 특징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이 일어나면 학교를 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그런 곳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내부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 위쪽 두 개는 방인 것 같고요. 방과 거실인 것 같고 밑에는 화장실과 그 옆에는 이제 뭐 베란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아무런 가구나 아무런 짐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국유재산 특징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날짜를 좀 정해요.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이 물건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받아서 담당자와 통화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매매로 놔도 되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바로 해도 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담당자 이야기해서 소유권을 언제 이전할 건데 한 일주일 전에 처리 좀 해도 되냐라고 해서 담당자 오케이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명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국유재산은 권리분석이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는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부동산이네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이 화면은 온비드라는 화면인데 보이시나요? 아마 폰으로 보면 조금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는 모니터로 아니면 폰을 좀 크게 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입찰들을 할 때 보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입찰이라는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낙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 담당자 정보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도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돈을 벌려고 하면 이 화면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화면은 제가 시세 조사할 때 많이 쓰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특히 아파트는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요. 동호수 공시가격이라는 칸을 클릭을 해서 이게 403동이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가지고 먼저 이 물건의 로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 같은 층인데도 다르죠. 이 지금 색깔이 지날수록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색깔이 다르죠. 자, 여기 이상은 뭐가 되냐?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조금 로얄층에서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 층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층에 비해서 비싼 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공시가격을 볼 수 있고요. 이 공시가격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세금 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동호수 공시가격에서 이 평형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 58.9C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비슷한 타입들이 많을 때 뭐 58.9, 58.7, 59.1 이런 비슷한 타입들이 많을 때는 이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세 조사를 해야 정확한 타입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8.9C 타입을 가지고 시세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할 때 왼쪽에 있는 바인데요. 여기 보면 이 58C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57, 58, 59 해서 4개의 타입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입마다 가격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 타입을 잘 보고 시세를 조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58C 타입을 가지고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아까 공매, 권리 분석도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는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3억 8천만 원거 유찰됐고 3억 4천만 원거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면 유찰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은 좀 다르지만 3층의 같은 타입 58C 타입이 4억 6천, 얘도 3층이네요. 얘는 403동인데 4억 3천, 그리고 얘는 2층이네요. 2층인데 4억 5천 정도 하네요. 그래서 약 4억 3천에서 4억 6천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 곡선으로 좀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팔려고 내놓는 가격을 호가라고 하는데 호가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3억 8천만 원까지 유찰됐고, 그럼 지금 가격만 가지고도 약 5천만 원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근데 더 유찰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정말 좋은 공매의 장점이죠. 뭐 5천이 8천만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물건은 낙찰받아서 바로 권리 분석 필요 없고 명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내놔서 단타로 세전으로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도록 4억 3천, 4억 4천 정도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가격이 3억 8천만 원까지 유찰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공매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하나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렵다. 이 두 가지 편견을 한 번에 깨줄 수 있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국유재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었을 때 나오고 두 번째는 세금이 부족할 때 세수 충당용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2003년, 2022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못 걷었죠.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은 앞으로 올해 24년, 25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리고 명도도 필요 없는 그리고 바로 단타로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공매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잘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공매 공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재산 종류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경매와 같습니다. 경매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로 해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격이 13억 7천만 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북구 번동에 수의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번동에 있는 다가구가 13억 7천이고 와, 또 유찰이 됐어요. 12억 3천만 원으로 유찰이라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12억 3천만 원에 이제 입찰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세부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이다. 그래서 다가구로 검색하면 얘가 안 나온다. 근데 단독주택으로 검색을 해 나온다. 그리고 공매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색에서도 많이 걸리지 않았었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접근할 때는 이 토지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계산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다 돈이니까요. 자, 그러면 물건을 한번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니까 새 건물 같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출입문도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이 곳이 얼마나 인테리어에 힘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도어락이죠. 그리고 샤시죠. 그 샤시가 교체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를 교체했다고 하면 안에 인테리어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자, 이 물건의 이제 시세 조사와 권리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세 조사를 할 때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감정평가서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이 감정평가서는 뭐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다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서울에 있는 물건들은 특히나 건물이 어떻게 가격이 매겨졌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사용 승인일을 보는 게 중요해요. 1991년식이네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새 물건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연식이 1991년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하냐? 로드뷰를 통해서 과거를 보면 됩니다. 이게 잘 보세요. 네, 원래 빨간 벽돌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해서 밖에까지 리모델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 리모델링을 언제 했을까? 이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등기부 등본에 보통 나옵니다. 이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됐는지 안 되는지를 감정평가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7만 원으로 그냥 결정을 했네요. 결정을 하고 다 해서 얼마다? 가격은 1억 4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냐? 건물의 리모델링 비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 가격 자체가 원래 가격은 약 17억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3억 7천만 원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뭐였어요? 공매이기 때문에 유찰이 돼버려요. 이렇게 90%로. 공매는 아직도 저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이 안 되게 감정평가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토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정말 대박 한방 다가구를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 아니면 정말 공매로 한 방에 그냥 저 대박 내서 부자 돼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는 이 크기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172.6제곱미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이게 가격이니까요. 이게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는 얼마에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이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거든요. 12억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2,300만 원이라는 걸 압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평당 2,300만 원 기억해 놓으세요. 토지는 이 색깔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넓이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이 토지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분홍색은 보이죠? 이거는 이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비싸요. 1등.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한 노란색이 보이시죠? 2등. 그 다음에 이 하얀색들이 3등.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아마 4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2등이다. 토지의 용도로 무엇인지는 뭘로 보시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들어가 보면 2등이 여기서 뭐였다? 준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준주거를 기준으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보니까 얼마에 나와 있냐? 단독을 해서요. 25억이 나왔습니다.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보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나이를 항상 봐라 했죠. 나이. 1978년. 그러면 이게 44년 됐네요. 거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얘는 이제 토지의 가치는 있는 거네요. 이게 169제곱이 얼마다? 2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당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얼마다? 4,88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매 물건이 2,300만 원 정도 됐나요?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이 땅이 거의 반값. 다만 시세 조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5억짜리가 12억이 나왔어요. 그냥 25억으로만 따져도 얼마 싸요? 지금 8억. 그리고 얘 아까 가격에 건물이 빠졌죠. 4억 5천 빠졌죠. 그러면 얼마가 최종 빠졌죠? 약 12억 정도의 가격이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무엇이냐?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유찰이 되었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저렇게 리모델링 다 한 신축급의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가 13억에 나왔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매입니다, 공매. 이 세부 용도와 토지 가격과 리모델링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해버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건이 가격이 어때요? 다운돼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겁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죠? 2023년 6월 16일이 말소 기준 권리죠. 자,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와 계약 날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전입 날짜를 보니까 2023년 4월 12일 그리고 2008년, 2021년, 2023년이네요. 자, 다만 계약인도 전입이라고 해서 계약 날짜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대항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다 임차인의 조건을 갖췄고 이 임차인들은 뭐다? 다 대항력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임차인들이 이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된다. 어디서? 공매에서. 대항력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확정일자가 있느냐 없느냐. 확정일자가 다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배분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까지? 배분 요구 정기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는 세금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인 법정계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법정계는 이 앞에 걸 따져보면 돼요. 앞에 걸 쭉 따져보니까 아까 저기서 확정일자가 보면 2023년이 하나 있었고 2021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2024년 1월 4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2024년 9월 10일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 세 개는 아까 확정일자보다 빠른 법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이죠? 얘 2억 5천이죠? 그럼 약 얼마? 3억의 세금이 공매에서 임차인보다 더 빨리 받아가네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일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세금은 3억이에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약 얼마? 6억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10억 이상의 낙찰되면 그래도 안전하게 이 보증금은 다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까지 봤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건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축물 대장으로 보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얘거든요. 내 가구.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층부터 2층까지 있네. 근데 봐봐. 아까 한 층에 몇 가구였죠? 2가구. 그러면 3개 층에 몇 가구? 6가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위반. 부자이건 위반. 자,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더 공부를 해야 돼요.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전에는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 둘, 셋 이거면 됐단 말이에요. 10가구를 지을 때. 자, 2004년 이후에는 계속 강화돼서 이렇게 해서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 면적 크기가 확보가 돼야 돼요. 이해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지어진 애들은 방을 10개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11개로 쪼개서 만들면 어때요? 주차장이 한 대가 더 커져야 돼요. 가구 수를 가지고 기준을 했으니까. 근데 2004년 이전에는 뭐예요? 건물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물건으로 가면 뭐냐? 2004년 이전에서는 4가구가 6가구라면 2가구 주차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19가구 안에서만 만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쪼개도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 이 물건은 이제 몇 년식이죠? 1991년식이니까.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면적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이 물건은 신탁공매고요. 최근에 누군가가 낙찰받은 그런 물건입니다. 신탁공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신탁공매로 맞이할 것이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충남 서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림동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시골에 있는 물건이죠. 초중고가 옆에 있어서 살기 좋고 여기에 전세나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1억 5,600만 원짜리가 6,500만 원까지 유찰이 되고 6,550만 원, 즉 20만 원만 더 써서 낙찰을 받았던 그런 물건이 됩니다. 이 물건의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옆에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한꺼번에 있어서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입니다. 신탁공매 물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권리 분석 필요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세대 열람서에 전입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경매 공매는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임차인이 있을 때 대항력이 없어지느냐 이거보다 먼저 있어서 대항력을 유지하느냐 조건일 뿐이고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에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이 있다 없다 정도로 따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고 전입세대 열람에 사람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없으면 법적으로 여러분들께 대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더라도 명도를 진행할 수 있어서 권리분석상 안전하게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세대 열람 내역이라고 해서요. 전입세대 열람을 여기에서 또 떼보니까 여기에 해당 주소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진 보니까 한 장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겁니다. 신탁공매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이 쭉 있는 정보가 신탁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탁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얼마인지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접근할 때 2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 신탁공매를 접근하실 때는 전입이 없고 감정평가서가 있는 애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은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신탁 회사에 전화해서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 이게 신탁 공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따지면 여기에는 뭐가 없죠? 그쵸? 감정평가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없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낙찰 가격의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감정평가서가 없으면 1억에 70%까지 최대입니다. 최대. 여기서 더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90% 넘어서 대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90%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신탁 공매를 접근할 때 이 옥션워이라는 사이트에서 신탁 공매를 보고 신탁 공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감정평가서 없네? 라고 그냥 이 물건을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죠. 하나는 시골, 두 번은 감정평가서 안 나온 걸로 옥션원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봐줘야 돼요. 관리 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온비드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옥션원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가끔 프로그램 오류나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이 감정평가서가 옥션원에서는 안 보이는데 온비드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비드 들어가 볼게요. 통합 검색을 들어가셔가지고 물건 관리번호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요. 물건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해당 공고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공고문 전문에 첨부 파일이 있고요. 하나는 공매 공고문. 아까 옥션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여기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매각 금액표가 따로 있네요.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경우는 대출이 낙찰가의 거의 90%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218-26에 있는 이 물건이에요. 지금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제는요, 취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가 되면 이렇게 신탁공매로 우르르 나와버릴 때 좋은 층과 좋은 호에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대출이 되는 금액까지 여러 개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2014년, 2015년, 2016년에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를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를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보니까 여기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얘가 지금 하나 나왔네요. 얘를 보니까 얼마에 나왔어요? 9,900만 원에 나왔네요. 얘를 클릭을 해보니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중층에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은 2020년 1월 1일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네요. 아까 신탁공매 물건은 581 226이었거든요. 근데 크기랑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고 연식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신탁공매로 6,5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90% 받게 되면 거의 돈을 묶이지 않고 그리고 바로 단타로 팔 수 있는 이제는 신탁 공매의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소액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전국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대가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감정평가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서는 대출이다.
그래서 신탁공매에서는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대출이 크게 90%까지도 신탁공매는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로 접근하고 신탁공매로 접근했을 때는 대출 자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오히려 경매보다 더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가격의 70%나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이 되는 것. 이게 신탁공매입니다. 그리고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해하면 좋은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플로우가 됩니다. 자, 이 물건 보니까요. 12억 정도의 지금 최저 유찰까지 됐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으면 하는 케이스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 가격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신탁공매의 굉장한 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을 봤을 때 더 봐야 될 곳은 무엇이냐? 온비드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신탁공매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자, 온비드 보니까 이게 뭐 다가구 주택이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 있고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이 해당 공고 보기입니다. 자, 먼저 해당 공고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정보가 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공고문입니다.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경공매와 다르게 이거는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칩니다. 낙찰을 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계약자가 됩니다. 아셨죠? 계약자가 돼야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거죠. 첫 번째, 언제 입찰을 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 특이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압류라는 게 있네요. 압류가 있으니까 겁나죠? 아니요. 이거는 보통 재산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 낙찰을 받으면 이거를 없애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산세를 없애주는 거를 확인하는 확인 서류 정도를 첨부를 하면 대출할 때 안정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2017년 2월 9일 당사에 신탁된 이후 동의하거나 계약한 사실은 없어요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평가하니까 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서 신탁공매 권리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 2월 9일에 신탁회사는 민법상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7년 2월 9일 이후에 전입을 했는지 이전에 전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에 전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신탁회사를 소유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 점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는 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물건이 낙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아마 명도에 대한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왜? 지금 보증금이 큰 점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명도를 저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되지 않을 케이스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만 보니까 보통 방 하나에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이거나 아니면 월세 35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한 500에 40 정도로 이 물건을 한번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의 월세가 나올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의 특징은 전입이 뒤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명도에 대한 부분, 압류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풀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신탁구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탁공매든 일반 공매든 이런 물건을 한번 접해보고, 그리고 이 물건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싸게 낙찰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을 살 때 최대한 싸고 그리고 권리 분석에 문제 없는 공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중개 수수료를 드릴 필요 없이, 그리고 권리 분석에 문제 없이, 그리고 괜찮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매를 보시면 압류재산과 신탁 공매는 권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물건은 수탁재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수탁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부동산 종류를 수탁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공공기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네요.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고 105동 102호이네요. 이 물건은 1층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그러면 1층은 요즘은 누가 많이 선호하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아이들이 한참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오히려 어중간한 2층, 3층보다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층이라는 단서를 봤으면 이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방 개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59.84제곱이라고 했네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24평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방 3개 정도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 보니까 지금 감정 가격이 3억 9천만 원인데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왔나요? 3억 4,300만 원. 자, 이런 물건도 괜찮습니다. 수탁재산인데 80%까지 유찰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위임한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나왔고, 이게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지금 팔리고 있다. 자, 여기서 쭉 보니까 물건이 어때요? 3억 4,300만 원 가격이 내려가 있고, 여기 보니까 뭐가 없죠? 감정평가서가 없네요. 이 감정평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뭐의 기준이죠? 대출의 기준입니다. 감정의 70%, 낙찰의 80% 이상이 대출되는 것,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인데 여기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온비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온비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수탁재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감정평가서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감정평가서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격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환경도 돼 있죠. 내부도 보면 지금 텅 비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노후 대비 주택연금 용으로 아마 쓰여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매매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께 문제 없는 재산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시세 조사와 1층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의 동을 보는 게 또 중요해요. 그걸 제가 한꺼번에 봐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조금 찾아놨습니다. 쭉 내리면 휴먼시 아파트가 있네요. 여기 동호수 공시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105동이었죠? 105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9.4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형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79.42 A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79제곱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4억 3천, 4억 2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세 실거래 3층이 3억 8,900. 요즘은 1층도 많이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월달에 팔렸던 가격보다 지금 매매 호가가 그래도 조금 더 높게 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실제 매매로 나온 가격과 지금 팔리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층 시세만 잘 확인한다고 하면 이 물건 지금 얼마라고요? 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이고 플러스 수수료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1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층에 대한 장점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1층이 보이는 곳이냐, 이게 1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1층은 선호하는 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끝에 있는 1층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오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쪽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상가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파트 동 1층이더라도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은 여러분들도 선호되지 않을까요? 임차인들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 측면과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건이 괜찮은 곳이다. 그게 지금 뭘로 나왔다고요? 수탁 재산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매에서 권리 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물건으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잘 조사하셔서 낙찰가에 또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도 잘 될 것이고, 경기 중부지사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도도 저런 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한 물건으로 여러분들의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매 공부를 좀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투자용으로도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을 공매 물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언뜻 보면 이제 그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블루민 더 클래스 해가지고 17층 101호 1704호에 있는 게 나왔고, 아파트 이름 같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뭘로 나와있냐, 교육연구시설로 나왔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위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매라는 거를 검색을 할 때 대부분에 어떻게 공매를 검색을 하냐, 이 공매를 검색하잖아요. 공매를 검색한 다음에 매각을 하시고, 아니 이제 경매를 먼저 봐볼게요. 경매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대부분 뭘 많이 쓰죠? 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뭐냐, 여러분들이 학원이 전체 크기가 500제곱이라고 했어요. 약 130평 이상 넘어가면 학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학원이 아닌 그래도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바꾸세요 라고 해서 이 쓰는 것을 용도라 하거든요. 이 용도를 바꿔야 돼요. 뭘로? 교육을 연구하는 곳,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 교육 연구시설로 바꿔줘야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부터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지 주거용 용도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주거용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고 끝 한대요. 뭐 아파트를, 빌라를, 다가구를. 근데 저런 교육연구시설은 어디에 나오냐? 상가용 및 업무시설로 들어가야 이 교육연구시설로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을 했을 때 아예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잘만 받으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보니까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 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서 뭐가 나왔냐, 아파트가 나온 겁니다. 제가 노인복지주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인복지주택은 뭐냐, 자, 우리 그래도 부자이커 스쿨에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이제 입소라고 하잖아요. 입소가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그래도 같이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뭐 이제 손주 정도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해당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조금 바뀌었어요. 뭘 바꿨냐면, 이게 예전에 노인복지주택이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좀 폐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막 투자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막 바뀌다가 2015년 이후에는 임대를 이제 자, 이거를 아파트 사지는 마요. 임대 목적으로 계십시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월세를 주고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혜택은 많죠.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이거 기억하세요. 60세 이상 그리고 19세 아이들까지는 손주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같이 부양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있죠. 만약에 이 노인복지주택이 괜찮아요. 위치도 좋고 여기 초등학교도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보내고 싶잖아요. 이 손주들을 여기에 이제 보통 전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손주들은 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이커님 이게 지금 공매로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 2015년 임대라는 정책이 나오기 전 분양되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샀던 애들이 지금 공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공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임대가 분양으로 좀 많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치 좋은 곳에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살 필요 없이 이런 노인복지주택의 좋은 혜택에서 60세 이상에서 이거를 분양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아마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솔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자이커 스쿨에서 60대나 아니면 50대 중반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거를 분양받으시면 정말 좋은 조건에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60세가 이제 다가온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해됐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남에 있는 겁니다. 하남에 있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전자객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위치가 굉장히 좋죠. 하남뿐만 아니고 뭐 성남도 그렇고 대부분의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의 기준은 뭐다? 기준은 첫 번째, 60세 이상. 그렇죠? 두 번째, 60세 이상인 분들이 부양하는 그런 19세 이하 아이들 같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임대였지만 2015년부터 임대로 많이 바뀌었지만 다시 또 분양 정책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한테 좋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다? 나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노인복지주택이 왜 좋냐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보다 좋은 이유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가. 여기가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세라는 기준이 적용 안 된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거야. 이 물건이 그 물건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좋아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있었어요.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주택 임으로 입찰자 책임의 사전조사후 입찰 바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이래, 이거 문제 있네. 문제. 아유, 안 돼.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뭘 이해하냐? 2008년 8월 4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노인복지주택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 이게 원래 노인을 위한,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위한 기준이 60세를 위한 혜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중구난방으로 누구나 살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기준이 언제였냐? 2008년 8월 4일 이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노인복지법에서 아니 이거는 지금 누구나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래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왜 누구나 사면 어떻게 돼? 해서 법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부칙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버렸냐? 2008년 8월 4일 이후에 허가를 받거나 세업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기준을 따라라 라는 거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전에 받으면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008년 4월 이전 건축 허가분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 기준이 없기 전에는 누구나 막 사니까 아예 아무도 못 사! 60세 이상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 빡빡해요 하니까 2011년에 그러면 좀 완화시키자 해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물건들은
노인주택, 이게 복지주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살 수 있게 법을 노인복지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관련된 특례라고 있어요. 특례. 2008년 8월 4일, 이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중에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법 중에 부칙인데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승인되 하더라도 60세 미만인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 보면 8월 4일 이전에 따라 허가받는 사람들은 입소 자격이 아닌 자에게도 뭘 할 수 있다? 양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노인주택이라고 나온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에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노인복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 관련된 복지부 관련된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물건들은요 거의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걸 아는 사람만 이 물건에 관심을 갖고 이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주택법 중에 노인주택으로 복지주택으로 해당이 되면 뭐가 좋냐? 종합부동산세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종부세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돼요. 다만 이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공용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리비가 좀 비싸요. 예. 공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싸지고 그리고 이런 공용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집 자체도 약간 공용 면적이 좀 커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인 전용 면적이 좀 작긴 하지만 전용 면적은 괜찮아요. 지금 82.753제곱미터에서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어서 이거를 주택에 준한다 하거든요. 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알아봐야 돼요. 대출을 알아볼 때 어디 알아봐야 되냐? 1금융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금융 같은 경우 2금융에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대출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만약 2008년 8월 4일 이후에 건축 허가된 그런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노인복지부에 허가가 필요해요. 자, 이거 팔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무관청이라고 하거든요. 허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알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더 공부를 해서 그리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물건까지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물건을 찾아서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소기준 권리라는 기본적인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가시면 이게 이제는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될까요? 투자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죠? I don't think so.